신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교류도 늘어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서독 간의 교역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조약은 포츠담 조약 14조입니다. 포츠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패전국 지위에 관한 규정인데요. 당시 포츠담 조약 14조를 보게 되면 4개 전성국, 여기서 4개 전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을 의미합니다. 4개 전성국에 의해서 독일이 분할 점령되었는데 비록 독일이 전성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다라는 조항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일은 4개로 분할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 경제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포츠담 조약 14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 지역 간의 다른 측면에서의 교류는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는 베를린 협정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미 독일에서 동서독에 독립적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생겨나게 되면서 독일은 두 개의 화폐를 쓰는 그런 경제권이 되었고요. 서독 마르크를 쓰는 서독과 그리고 서베를린, 그리고 동독 마르크를 쓰는 동독, 이 두 개의 화폐권이 하나의 단일 경제권이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츠담 조약의 14조는 4개의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고요. 베를린 협정은 2개의 경제권이 혹은 2개의 화폐권이 하나의 경제권이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포츠담 조약은 4개, 베를린 협정은 2개의 소규모 경제권이 있지만 공통점은 그러한 분할 혹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 경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베를린 협정에 의하면 동서독 간의 교역의 방식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서독의 경제 거래는 국내 거래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 간의 교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국인 경우에 관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서독의 교역은 국내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인 경우에 관세 대신에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은 보통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서독의 경우나 동독의 경우에 국내적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교역도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는 없지만 대신에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교역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수한 차원에서 좀 우대 세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의 교역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지만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역 상품을 보게 되면
동서독이 서로 교역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독일이 원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서독이 동독에게 물품을 반출할 경우에 서독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동독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산 상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상대 측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바로 대금 결제 방식인데요. 바터 교역에 의해서 동서독 간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바터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물 교환인데요. 현금으로 상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물품을 대금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품 대금은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양국의 중앙은행 간에 청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국이 중앙은행에 각각 청산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서독이나 동독의 기업이 물품을 보내게 되면 그 금액만큼 중앙은행의 청산 계좌에 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양국 간에 반출 반입된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 잔액만 양국은행이 서로 송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화폐 단위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독과 동독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화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달러를 교역의 청산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데 동서독 간에는 이 청산 단위를 가상의 화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VE라고 하는 청산 단위. 이것은 일종의 장부상의 가상화폐이고요. 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바로 서독 마르크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1VE가 1 서독 마르크의 가치에 상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 간의 교역을 할 경우에 서독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금융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에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독이 융자를 제공했고요. 이 융자는 무이자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산용 융자 제도 혹은 스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게 이런 스윙을 제공함으로 해서 동독이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상품액 이상으로 서독의 상품을 구입함으로 해서 동서독 간의 교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자는 한도가 있는데요. 서독 정부가 이 한도를 시기별로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인 동서독 간의 교역의 추이를 보게 되면 서독이 동독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융자 한도를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서독 간의 상품 교역을 살펴보게 되면 분단 40년 동안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답보 단계로서 초기에는 소련이 동서독 간의 교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통제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동서독의 교역 규모가 약 20억 마르크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고요. 그렇지만 신동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동서독 교역이 급증하게 되고 1985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155억 마르크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동독이 점차 교역의 적자를 보게 되고 이러한 교역 적자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독과의 교역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은 서독이 동독에게 제공한 스윙 한도이고요. 이 스윙 한도를 시기별로 조정했기 때문에 약간 계단식의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동독이 이 스윙을 사용한 금액인데요. 보시다시피 동독이 서독이 제공한 무이자 융자를 100%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는 약 90% 정도 활용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약 한 30% 정도밖에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동독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교역의 균형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독에게 무이자 융자를 받으면서까지 과도하게 서독의 상품을 수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교역량은 동독의 반출 역량에 좌우됐습니다. 즉, 동독이 서독으로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서독도 동독에게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서독이 아무리 스윙을 많이 제공한다고 해서 동서독 간의 교역이 늘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요. 서독의 경우에는 스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는데요. 1968년까지는 2억 마르크의 스윙을 제공을 했으나 1976년도에는 스윙의 한도를 8억 마르크까지 증대시켰습니다.